보고 싶었어. 그녀가 갑자기 아주 심각하게 말했다.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꿀색 눈동자를 보자 불현듯 방파제 건설자의 시선이 떠올랐다. 밤마다 네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거의 매일 밤 네가 입으로 나를 오르가즘에 도달하게 하는 걸 상상하며 자위했어. 또 어느 밤에는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울기도 했어. 너에게 전화해 어떤 페루 여자와 리마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말할까봐 두려웠고, 다시는 널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 우리의 몸은 아직 닿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내 머리에 손을 올려놓고 있지만 이제 손가락으로 내 눈썹과 입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것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손길이었다. 여전히 심각한 눈빛이고 눈동자는 촉촉히 젖어 울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는 것 같았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바로 이 방에서 넌 내게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 기억나? 착한 소년? 나는 돈이라고, 아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대답했어. 그런데 내가 틀렸어. 이제 난 네가 나의 행복이라는 걸 알아. 바로 그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고 내가 그녀를 껴안으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려 우리 둘 다 깜짝 놀랐다. 아, 드디어 됐어. 나쁜 소녀가 수화기를 들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전화. 드디어 고쳐졌어. 네네, 이제 아주 잘 돼요. 고맙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기도 전에 나는 있는 힘껏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다정하게 키스하며 말했다. 네가 한 말 중에 가장 멋지고 나를 기쁘게 한 말이 뭔지 알아? 칠레 소녀? 네네, 이제 아주 잘 돼요. 야.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더니 지금까지 내가 들려준 모든 감상적인 싸구려 말 중에 가장 낭만적이지 않다고 속삭였다. 우리가 옷을 벗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으며 귀옛말로 중얼거렸다. 사흘 동안 계속해서 밤이건 낮이건 가리지 않고 전화했어. 그런데 네가 전화를 받지 않아 절망에 사로잡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어. 네가 여길 떠나지 않았고 다른 애인과 함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먹지도 즐기지도 못했어. 이제야 난 되살아났어, 나쁜 소녀. 그녀는 깔깔거리며 몸을 베베 꼬았다. 그리고 양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나를 쳐다보았다. 웃음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 정말 질투나서 미칠 지경이었어? 아직도 나를 미칠 정도로 사랑한다니 정말 즐거운 소식이네, 착한 소년. 우리는 처음으로 계속 웃으며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서로 뒤엉켜 행복하게 잠들었다. 나는 잠을 자다 문득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다시는 지금처럼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지금 같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았다. 잠에서 깨자 이미 밤이었다. 우리는 샤워하고 옷을 입은 다음 라클로즈리 데릴라로 갔다. 우리는 샴페인 한 병을 마시며 마치 신혼부부처럼 서로 눈을 맞추고 속삭였고 손을 꼭 잡고 웃으며 키스했다. 멋진 말 좀 해줘. 그녀가 이따금 말했다. 라클로즈리 데릴라에서 나왔을 때 칼을 지켜든 미셸 네 장군의 동상이 있는 옵세르바투아르 거리에 조그만 광장 벤치에 거지 2명이 앉아 있었다. 나쁜 소녀가 발길을 멈추고 그들을 가리켰다. 그날 밤 미라보 다리에서 네 목숨을 구해준 거지가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이지. 그렇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맞다고. 그녀는 앙탈을 부리며 발을 동동 굴렀다.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맞다고 말해줘, 리카르도. 그래, 저 사람이었어. 네 말이 맞아. 네 지갑에 있는 돈 다 줘봐. 그녀가 명령했다. 지폐랑 동전 모두. 나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했다. 그녀는 손에 돈을 쥐고
두 거지에게 다가갔다. 난 거지들이 이상한 벌레 보듯 그녀를 쳐다볼 거라 생각했다. 사실 너무 어두워 두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몸을 숙이고 오른쪽 거지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돈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거지의 양쪽 뺨에 키스했다. 그녀는 선행을 베푼 여자아이처럼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그리고 나와 팔짱을 꼈고 우리는 몽파르나스 대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관학교까지 30분 정도 즐겁게 걸었고 날씨는 춥지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다. 저 거지는 꿈을 꿨다고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이 자기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할 거야. 그에게 뭐라고 했어? 내게 행복을 준 사람의 목숨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거지씨. 너도 감성적인 싸구려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쁜 소녀. 나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다른 감성적인 말을 또 해주지 않겠어? 유대인과 무어인 거주지였던 마드리드의 라바피에스 동네는 50년 전만 해도 마드리드에서 가장 전통적인 지역으로 여겨졌다. 마치 진귀한 고고학 유물 같은 그곳에선 사르수엘라라고 하는 희가극에 나올 법한 허풍쟁이 하급계층 인물들을 볼 수 있었다. 조끼와 테 없는 모자에 목도리를 두르고 꽉 끼는 바지를 입은 남자들과 물방울 무늬 원피스에 커다란 귀걸이를 하고 양산을 든 채 조각상처럼 올린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내가 라바피에스로 이사 왔을 때 그 동네는 이미 많이 막혀 종종 바벨탑 같은 그곳에 아직도 진짜 마드리드인이 사는지 아니면 모든 주민이 마르첼라와 나처럼 외지인인지 의심이 들곤 했다. 그 동네 스페인 사람은 온갖 곳에서 몰려든 만큼 억양도 외모도 가지각색이었다. 여러 인종과 언어, 말투와 풍습, 복장과 향수가 뒤섞여 라바피에스는 명실공히 그 자체로 소우주라 할 만했다. 라바피에스의 몇 안 되는 블록에선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아베마리아 거리에 있는 바레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아파트 3층에 살았다. 그곳에서 나오면 중국인과 파키스탄인 상점, 인도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와 가게, 모로코인이 주인인 조그만 찻집, 남아메리카인과 콜롬비아 마약 밀매업자와 아프리카인으로 북적이는 술집들의 바빌론이 펼쳐졌다. 또 수많은 루마니아인, 유고슬라비아인, 몰도바인, 도미니카인, 에콰도르인, 러시아인과 아시아인이 길모퉁이나 건물 입구에 모여 있었다. 이 동네의 스페인 가족들은 발코니에서 담소를 나누고 처마와 창문에 걸어놓은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남자들은 넥타이를 매고 여자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쌍쌍으로 독토르 피가 거리와 살리트레 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산 로렌소 교회에 일요 미사를 드리러 가는 자신들의 오래된 습관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는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에 있던 파리의 아파트보다 더 좁았다. 아니면 마르첼르가 디자인한 마분지나 종이 나무로 만든 무대 세트 모형 때문에 더 좁아 보였는지도 모른다. 그 모형은 살로몬 톨레다노의 병정처럼 침실 2개뿐 아니라 부엌과 욕실에까지 놓여 있었다. 좁은 데다 책가와 음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거리로 향한 창문으로 파리와 너무도 다른 카스티아의 밝은 햇빛이 환하게 비추었기 때문에 폐쇄 공포증에 시달릴 일은 없었다. 조그만 발코니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곳에 조그만 테이블을 놓고 별이 총총 뜬 하늘 아래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비록 마드리드의 불빛 때문에 빛이 번져 다소 희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도시에선 별을 볼 수 있었다. 마르첼라는 주로 아파트에서 작업을 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그림을 그렸고 거실 겸 식당에
아프가니스탄풍 카펫에 앉아 마분지와 나무 조각, 악교와 풀, 보드지와 색연필로 모형을 만들었다. 나는 집 근처에 조그만 카페 바르비에리에서 편집자 마리오 무츠니크가 맡긴 책을 번역했다. 몇 시간 동안 번역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그 카페에 드나드는 손님을 지켜보았다. 그 일은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오래된 마드리드의 중심부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노아의 방주 같은 이 카페가 얼마나 다양한 색깔을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르비에리 카페는 우리 아파트가 있는 아베마리아 거리에 있었다. 미술에 정통한 마르첼르가 처음 나를 그곳에 데려갔을 때 말해준 것처럼 이곳은 1920년대 베를린의 표현주의적 무대 세트 같기도 했고 그로츠나 오토딕스의 파나 같기도 했다. 벽은 온통 금이 같고 구석진 곳은 어두웠으며 천장에는 로마 귀부인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었고 칸막이 자리는 미스터리하고 음산해 누군가가 다른 손님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번쩍이는 칼을 찬 사람들이 포커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악마의 미사가 열리고 있을 것 같았다. 그곳은 매우 넓었고 구석진 자리가 많았으며 바닥은 울퉁불퉁했고 복도는 좁았다. 어두운 천장 구석에는 은빛 거미줄이 걸렸고 테이블과 의자는 흔들거렸고 벤치와 선반은 너무 오래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어둡고 담배 연기가 자욱한 카페는 항상 지나치게 차려입은 사람들, 광대극의 무대 양옆에서 대기 중인 엑스트라 배우 같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항상 카페 안쪽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다.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의자 대신 편한 1인용 소파가 놓인 자리였다. 과거에는 붉은색이 선명했을 벨벳 소파는 이제 담뱃불로 구멍이 숭숭 뚫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앉은 바람에 거의 망가졌다. 나는 바르비에리 카페에 들어와 안쪽 테이블까지 오는 동안 몇 개의 언어가 들리는지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다. 언젠가는 30m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간에서 6개의 언어를 듣기도 했다. 카페 종업원 역시 스웨덴, 벨기에, 미국, 모로코, 에콰도르, 페루 등지에서 온 사람들로 그 동네의 다양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종업원은 항상 바뀌었다. 아마도 하루 2교대로 8시간 내내 손님에게 맥주나 커피, 차나 초콜릿, 와인과 안주를 갖다 주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함에도 보수는 형편없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단골 자리에 공책과 펜과 번역할 책을 놓고 앉으면 그들은 우유를 넣은 에스프레소와 생수 한 병을 즉시 가져다 주곤 했다. 그 테이블에서 나는 조간신문을 훑어보고 오후에 번역하다 지치면 번역하는 책 말고 독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책을 읽었다. 내가 번역한 책은 3권이었다. 도리스 레싱, 폴 오스터, 미셸 투르니에의 책. 그 작품들은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일은 그다지 힘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즐겁지도 않았다. 유명한 작가들이었지만 내가 번역한 소설은 그들이 쓴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문학작품 번역은 보수가 아주 형편없다고, 비즈니스 통역보다 훨씬 못하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 나는 비즈니스 통역을 할 수 없었다. 오랫동안 정신을 집중하면 심하게 피로를 느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통역을 할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문학 번역을 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어 마르첼라를 도울 수 있었고 그녀에게 부양받는다는 느낌을 덜 수 있었다. 내 친구 무츠니크는 나를 도와주려 애썼다. 내가 가장 바라는 러시아어 번역 일을 얻어주려고 나와 함께 투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나 안나 아흐마토바의 어마어마한 작품 레퀴엠을 출간하도록
어느 편집자를 설득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